서게 돼서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3년 전이던가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겨울에 길거리 강연이 쭉 이어졌을 때 꽁꽁 얼은 입으로 강연을 하던 기억이 나고, 아직도 우리의 투쟁이 끝나지 않아서 다시 길거리 강연을 이어가는군요. 여기 오신 젊은 동지들 존경합니다. 젊은 동지들한테 잘 보이려고 선글라스도 꼈는데 되게 이뻐요. 옷도 좀 이쁘게 입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기요, 제가 우리 오랜 투쟁 끝에 동지들에게 조금 웃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코너, 또 길거리 강연에서 김수행 선생님 강연하셨고, 오서철 선생님 강연하셨고, 아주 명망가되시고, 저는 좀 명망가가 아니어서 징검다리로 저를 건너뛰고 또 이제 명망가 선생님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 더 열심히 투쟁하시는 동지들 앞에서 제가 투쟁합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겸연쩍고, 이 자리에 또 저보다는 전략전술에 빼어나신 이론가도 계십니다. 그분들 앞에서 전략전술 어쩌고 하는 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더운 날씨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도 될까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심각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제가 노동교육 활동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리 선생이라고 요즘 찍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그러는데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어학자 책상에 가보니까 책상 위에 좋은 시, 멋진 시를 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시평론가거든요, 그분이. 제가 그 시를 읊어도 될까요? 좀 읊어보고, 정말 멋져요, 그 시가. 그래서 딱 앞점으로 이렇게 꽂아놨는데요. 제목이 소예요. 소. 머리 나쁜 저도 외우니까 외울 수 있어요. 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소. 소의 눈은 맑고 아름답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기는 맛있다. 어떡하지? 이게 시의 전문이에요. 국어 시평론가가 그게 최고의 시라고 딱 꽂아놨는데요. 누가 썼게요? 초등학교 4학년생. 왜 시평론가가 최고의 시라고 했을까요?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꾸밈도 없이, 요즘 말 잘 쓰는 말로 오바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쓴다는 거죠. 소의 눈은 맑고 아름답고 슬프다. 그런데 소고기는 맛있다.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실천연구소에 있는데 수없이 많은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막걸리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샀던 책들, 이런 책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버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넘쳐나죠.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책을 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땐가 하니 제가 모 대학에서 해고가 되고 대학교 강단에 쓸 수 없을 때 집에서의 압력이 심했어요. 돈 벌어와라.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가 이게 구라가 좀 세요. 그래서 이제 구라 좀 피면서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책을 다 태워버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합니다. 돈도 벌고 뭔가 공부도 할 수 있는 직장이 없을까? 강단에서는 이제 쫓겨났으니, 예? 뭐가 있겠어요? 퀴즈. 돈도 벌면서 어떻게 책도 좀 읽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강남의 압구정동에 독서실을 차렸어요. 와, 근데 현대고등학교 맞은편인데 현금이 막 들어올 때는 어느 때는 막 이게 1,000만 원씩 집에 갖다 준 데도 있어요. 돈이 벌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게 1,000만 원쯤을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기분이 묘해서, 내가 난생 1,000만 원을 넣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술을 먹고 운차 운전을 했어요. 음주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의식을 잃었어요. 거짓말 같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최규진 너 죽겠다. 독서실을 잘 나갈 때 그냥 팔았습니다. 팔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다시 동지들 옆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책에 대한 얽힌 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상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청계천 팔가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그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최근에 변혁운동사, 사회주의 운동사, 노동운동사를 강의를 하다가 일상생활사를 강의를 하니까 너 맛이 같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이란 우리가 혁명을 갖고 농단하면 안 됩니다. 혁명이란 일상을 견딜 수 없을 때 일어나고 또 혁명이란 그 정권 교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과 혁명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제가 최근에 어저께군요. 어느 노동조합에 강의를 갔는데 난생 처음 일을 겪었습니다. A파와 B파가 싸워서 저를 세워놓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제 강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수련의 장소에서 A파와 B파와 사소한 논쟁이 시작되면서 일정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노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의 운동을 다시 한번 밑에서 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이란 무서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의 나날의 삶을 포획하고 있는 자본주의 룰을 끊어내지 않고서 그것이 연애관이 됐든 그렇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는 행복관이 됐든 내 주위를 포획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를 그 안에서부터 변혁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그 일상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하는데 그 일상이란 이런 겁니다. 나날의 삶인데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정상의 비정상성을 헤아려 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이지 비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활세계의 식민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활 자체가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식민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너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삶을 다른 시각에서 낯설게 알아보면 정말이지 나라는 놈은 위선적인 놈입니다. 정말이지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사회의 변혁, 그렇죠? 우리 주위의 변혁, 부정에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상적인 순간에서 일상적 투쟁을 멈추지 말자. 제 생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본주의 찌꺼기들, 나 스스로 차단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디는 CKJR입니다. 제가 최규진이고요. 최규진은 레볼루션입니다. 나 안의 혁명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주아적 행복 그 자체를 거부해야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주의자인 기드브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르주아들이 요구하는 행복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 수준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자기의 삶을 낯설게 바라보는 자기 성찰적 시야를 갖자. 그것이 모든 것은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찌그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혁명의 불꽃을 다져나가는 작업입니다. 삶을 걸고 운동하기입니다. 저는요 아주 우리 젊은 청년 동지들 나이 또래 개량주의자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수없이 혁명가들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수없이 저를 욕했습니다. 기회주의자라고.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삶을 걸고 운동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삶을 성찰하는 작업과 같이 진행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죠. 인문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노동자 인문학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NL 동지들이 얘기했던, NL이 얘기했던 뭐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런 뜻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문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사람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데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사람이 아닌 거죠. 갸루상입니다. 기대고 살게 돼 있는 것이고, 내가 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규직 동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죠. 사람답게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문할 때 문이 뭡니까, 동지들? 문이 문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문의를 갖자. 이 자본주의라는 너저분한 체제 속에서 사람의 문의를 찾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진득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트로츠키가 얘기했습니다. 자, 한 20년 하면 죽습니다. 당연합니다. 20년에 제가 죽을 때 감사한다고 죽을 겁니다. 제가 그래도 80까지 살고, 제가 20년 하면 60인가? 어쨌든 좀 50대 후반이니까 20년에 살면서 죽을 때 감사하죠. 그럴 때 트로츠키가 한 얘기가 있죠. 인생은 아름다워요.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인생을 마음껏 즐기게 합니다. 저 20년 동안 살아서 돈 5억에 제 삶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규진아? 라고 물어볼 때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기회주의자들도 붙잡아주는 동지들이 옆에 계시는 한 동지들 옆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동지들 때 마음 먹었던 그 심정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일본 아이들이 번역을 한 게 있습니다. 코뮤니즘을 공산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최악의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이 쓰는 개념은 모든 것은 많은 것은 일본 아이들이 번역한 겁니다. 백화점도 예를 들면 디파트먼트 스토어입니다. 굳이 번역을 하자면 파트, 분류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같은 거를 보면 1층 뭐 있고 뭐 이렇게 분류를 이른바 과학적으로 해놓은 거죠. 자, 예를 들면 모든 번역어들이 개념어들이 일본을 통해서 근대 용어들이 번역된 건데요. 민주라는 단어도 좀 세게 번역한 것 같아요. 디모크라시를 민주라고 일본 아이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민주니까요. 민이 주인인 거죠. 민이 주인이다. 그게 뭘까? 민이 누굽니까? 노동자죠. 주인이죠. 노동자가 주인 된 사회가 민주입니다. 리퍼블릭 세게 번역한 겁니다. 이번 애들이. 공화입니다. 함께 공이고요. 화란 뭡니까? 쌀을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씁니다. 쌀을 입으로 같이 넣는 게 화입니다. 공화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눔이 없는 세계입니다. 자, 그럼 민주공화국은 뭐예요? 노동자가 주인 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민주공화국입니다. 다른 데서 여기 박수 한번 쳐주는데 안 쳐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언어 자체가 개념이 일본이 번역이 됐는데 잘못 번역한 것도 있고 잘한 번역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한 번역이 시간 같아요. 타임입니다. 스페이스를 공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간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인간 없었어요. 인만 있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동시들? 인간 플러스 공간 플러스 시간. 이게 역사거든요. 오늘 주제가 역사와 일상이니까 인간과 공간과 시간이 플러스 된 게 역사란지. 근데 왜 번역이 잘못되고 말씀을 드리죠? 인간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배려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보기를 들면 지하철을 쩍벌려면 인간이 아닌 거죠. 여성이 싫어하는데 성희롱을 일삼는 놈은 인간이 아닌 거죠. 상대방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공간이 있죠. 그렇죠. 타워 페리스가 쭉 서 있는데 밑에 환자촌이 있으면 안 되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죠. 공간의 문제죠.
인간, 공간, 시간이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시 사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 나를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내 삶에 자긍심을 가질 것. 저 남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살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설명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겠다. 동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동지들, 제가 동지들과 이따 삼겹살을 같이 먹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까? 제가 어저께 농담 한번 했어요. 운호동 유임금을 받아봤어요. 아까 노조 가서 강의 못하고 강사료만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한테 그 강사료를 전달하는 교육선전부장에게 좋은데 맛있는 밥을 동지들과 먹겠습니다. 재능 동지들과 그랬습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삼겹살 그냥 드시면 안 돼. 삼겹살을 먹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조직가가 돼야 되니까 삼겹살을 자주 드시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 동지를 꼬드게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삼겹살 먹을 때 1시간 반짜리 동지를 꼬드기는 역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이거 웬만한 데서 안 하는 특강이야. 이거 시간이 모자라서 못해요. 삼겹살이 아주 슬프고 진한 역사가 들어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모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따 시험 봐요. 보셔요. 삼겹살 드는 걸 상상해 보세요, 동지들. 맨 처음에 뭘 꺼내요? 상추 꺼내죠. 맞나요? 대답이 없어. 네. 맞아요? 예. 상추 역사가 슬퍼. 한류 1호가 상추예요. 알았어? 유명자 동지? 몰랐어요? 유명자 동지 그 전략 전술만 막 이런 것도 해야 동지들하고 술 먹을 때 재밌어. 몽고놈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가지고요, 여자들을 납치하잖아요. 여자들을 바치라고 해요. 그걸 무슨 여라고 하죠? 공여라고 합니다. 맞죠? 바칠 공 여자예요. 근데 그 몽고 새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정치가 들어가요, 동지들. 자, 지금 아주 작은 역사를 얘기할 텐데, 이슬 속에 우주가 있다. 한 번만 같이 해줘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슬 속에 우주가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슬 속에 우주가 있고 티끌 속에 세계가 있습니다. 보셔요. 상추 하나를 놓고 지금 정치 얘기를 할 거예요. 몽고의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자를 바치러 간 건 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여자를 바쳐서 성적인 어떤 노예 상태로 빠뜨리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여자인은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여자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자를 안 바치려고, 내 딸을 안 바치려고 내 딸에게 인두로 찢어요. 그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무죄라고 잘 사는 사람은 안 끌려가요. 못 사는 집 예쁜 처녀만 끌고 가요. 그래서 나만 같아서 딸을 여기다 지진단 말이죠. 내 딸을 안 끌려가게 만들려고 어떡하죠? 조언을 시켜버린다고. 슬픈 역사지만 사실이죠. 그래서 조언 제도가 뿌리를 내려요. 어찌됐든 몽고 애들이 노는 건 뭐냐면 여자 자체가 아니고, 여자라는 그들이 볼 때는 물건이었죠. 여자라는 물건 자체가 아니고 그들이 볼 때예요, 공포예요. 그 몇 명, 2,000명을 끌고 간다, 예를 들면 그 공포는 전국적으로 십사는 거예요. 우리 몽고가 이렇게 힘이 세거든. 나는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 노하우죠. 어쨌든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여자들이 끌려갔는데 잊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상추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텃밭에다가 상추 씨앗을 뿌려요. 근데 그 상추 씨앗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중국에서 상추의 별명이 천금채라고 해요.
천금이나 줘야 되는 채소라는 그 상추를 키워서 먹은 거죠. 중국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중국 애들도 키워 먹는 것이 그때 상당히 유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류 1호는 상추다. 그러니까 상추에 얽힌 이야기는 공녀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나 봐. 재밌어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상추 일단 복습할 거예요. 예. 자, 상추에 얽힌 이야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상추 쌈이 발달된 거는 숟가락 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툭 떠서 상추를 넣어서 입에 넣는 겁니다. 그쵸?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 죽었을 때 아이고 누구 숟가락 놨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식사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밥상입니다. 우리 밥상 끝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땅만 있어요. 이 땅만 끝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국 문화예요. 국이 옆으로 안 빠지기 위해서 상끝이 올라온 거예요. 국을 먹으려니까 늘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시들코라는 거지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놓고 다녀도 뭘 들고 다녀요? 숟가락은 들고 다녀요. 상추 얘기하면서 숟가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숟가락 얘기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누구죠? 파르티산 아저씨들. 1948년 무렵입니다. 그들은 목숨이 10개여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으로 올라갔어요. 승리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 견딜 수 없어서 산으로 올라갈 때 뭐만 들고 가? 숟가락만 들고 갑니다. 그들은 숟가락을 들고 갔는데 그럼 숟가락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이제 의식이 중요한데요. 산 사람들이 그 숟가락을 반절을 끊습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산으로 올라와서 산 사람들은 숟가락을 타고 왔으면 반절을 끊어서 이게 끝이 각이 졌어요. 그걸 이렇게 갈아주면서 투쟁가를 같이 부릅니다. 입당식입니다. 그게. 그들은 숟가락을 왜 끊어요? 전투를 치르니까 짧아야 되잖아요. 그 숟가락은 산 사람들의 당증과 같은 것입니다. 상추와 숟가락 이야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이렇게 쫙 넣어요. 그쵸? 상추에도 마늘 넣죠. 그죠? 마늘의 역사를 해야 돼요. 마늘은 단군 신화가 생각이 나잖아요. 단군 신화에 마늘 없어요. 마늘은 고려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군 신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단군 신화는 환웅이 내려와서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곰하고 결혼하고 호랑이는 아웃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애놈아 곰처럼 살아라. 호랑이처럼 살지 말아라. 호랑이는 인내를 못했지 않냐.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하자. 때로는 호랑이처럼 살아라고 얘기를 하자. 무슨 얘기일까요? 30일 만에 동굴 밖을 나갔는데 왜 호랑이처럼이죠? 호랑이가 동굴 밖에 나간 까닭이 호랑이 담배 피잖아. 곰은 비흡연자예요. 그 배려예요. 곰이 멋진 거예요. 자, 오늘 마늘 얘기 먹으면서 단군 신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처럼 가자. 또 마늘을 먹으면서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예나 지금이나 무산의 놈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물론 그때 이쁜 여자는 굉장히 통통한 여인이에요. 오늘날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 사실 하나만 빼놓고. 미의 기준도 변하는 거죠. 어쨌든 무산의 놈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호랑이보다 곰이 더 이쁜 거예요. 왜 곰이 더 이뻤을까? 퀴즈. 동굴 속에 100일 동안 있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돼? 하얘져. 미의 기준이 백색 피부미입니다. 그러면 쑥과 마늘은 뭐요? 쑥 목욕한 거요.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결론이에요. 화장의 역사. 아이들을 그렇게 크죠. 그런 해석의 능력. 그렇죠. 자, 마늘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다 복습 이따 할 거야. 마늘 얘기하면서 호랑이처럼 해라. 곰이 왜 더 이뻤어 했어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딱 얹어요. 돼지고기에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인류 최초에 개를 먼저 키웠을까, 돼지를 먼저 키웠을까? 그건 몰라요. 아직도 학설이 분분해요. 그런데 집가짜를 보시면 이렇게 간머리를 쓰고요. 그쵸? 네. 밑에 돼지 시자를 썼어요. 왜 신성한 집에 돼지 넣어놨어? 돼지를 키웠어요. 식용으로. 식용으로 하려고. 아이, 틀렸어요, 명사가. 옛날에 움집 팠잖아요. 움집이잖아요. 움집에 뱀이 기어 들어와요. 뱀의 천적이 뭐야? 돼지. 돼지가 있으면 뱀이 안 와. 그러니까 모든 집에 돼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집가짜가 돼지 시자가 들어가요. 아, 한번 해줘. 여기서 돼지 얘기했네. 이따 삼겹살 드실 때 복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하고 이제 상추에다가 마늘 얹고 돼지고기 얹고 해서 싹 먹고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 소주까지. 소주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동지들 보셔요. 소주는 이제 소주는 내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소주 역사 쓰라니까 참이슬 진로 이렇게 쓰는 놈이 있던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주는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유주를 만들잖아요. 낙타젖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상하는 거예요. 상한 이 술을 여기 놓고 불을 떼가지고 알코올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에 찬물을 이렇게 놓네. 그럼 냉각수가 되죠. 똑똑똑 떨어져. 뭐처럼 떨어져? 이슬처럼. 그래서 소주의 별명이 감로주예요, 원래. 그래서 참이슬이니 이슬이니 막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게 거기서 나와. 그지? 한번 해도 돼. 괜히 아는 척 하지 마. 다 몰라요.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척을 해, 괜히. 그러지 마셔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이걸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 몽고 애들이에요. 문화는 흘러요. 문화는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단독의 문화 없어요. 오필슨 코리아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화는 다 흐르는 겁니다. 강물처럼. 그래서 민족주의는 그런 차원에서 틀린 거예요. 원래 다 흘러요. 우리가 단일 민족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셔요. 7년 전쟁이 뭐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임진왜란 때 올라갈 장대가 경상도 지역에는 반절이 일본 피가 섞였다. 아직 경상도 사람한테 얘기하면 짜증내는데 어쨌든 단일민족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셔요. 근데 이제 몽고 애들이 쫙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새끼들이 군대를 주둔을 시킨다고요. 개성에. 수도가 개성이니까. 그래서 여러 동지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동지랑 술 먹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군대가 이 땅에 몽고 군대가 고려시에 주둔했으면 고려는 이른바 자주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다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미군도 있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 몽고 새끼들이 개성에 머물고 안동에 머물러요. 안동에는 왜 머물렀죠? 동시대? 고등학교 때 국사 안 했나 봐. 다 잊었나 봐. 안동에 왜 머물르냐면 여몽 연합군을 짜서 일본 정벌을 하려고요. 안동에 머물고 개성에 머무는데 이것들이 몽고놈들이 비만 오면 소주를 내려먹고 지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니까 술이 되는구나. 그래서 개성소주와 안동소주가 유명합니다. 그때는 전부 증류주예요. 해서 똑똑똑똑 소주가 무지하게 비싼 술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드시는 뭐 수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애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일본 술이에요. 일본 애들이 딱 하는 거 고구마 주정을 만들고 알코올 완다면 물 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일제 때 나온 겁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일본 술이 같으니까?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술이 된 거죠. 자, 소주 역사, 소주 한 잔 딱 털어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이제 소뚜껑 위에다가 배추를 딱 얹어서 이제 볶아 먹어요. 맞나요? 그렇게 안 드셔요, 유동지? 김치를 딱 볶아요. 여기서 이제 배추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중국산 배추라 우리가 상당히 무시하는데요. 배추가 200년 전에 중국에서 와요. 그래서 원래 백채예요. 흰 채소.
백채가 배추가 된 거예요. 그 배추까지는 좋은데 이 배추에 숨겨진 역사를 많이 몰라요. 배추가 우리나라 올 때는 이렇게 야릿야릿했어요. 풍성하지 않아요. 이걸 처음으로 풍성하게 개발을 시작한 분이 누구게요? 봐봐,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부해야 돼. 이거를 맨 처음 풍성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장춘이에요. 씨 없는 수박은 아셔요? 우장춘이 이제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우장춘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배추 역사가 슬픈 게 이제 우장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었는데 우장춘의 아버지가 슬퍼요. 우장춘의 아버지가 우범선인데 일본 조폭을 데리고서 가이드예요. 을미 사변 때 일본 조폭 가이드를 해요. 우범선이. 그래서 일본 조폭들이 이제 쭉 가가지고 민비를 살해하잖아요. 민비를 살해하는데 우범선 민놈이 냅다 도망을 가요. 민비 살해 뒤에 일본 조폭 새끼들하고 같이. 근데 이놈이 우범선이라는 놈이 이제 한국에서 자객이 올까봐 베개 밑에 늘 권총을 놓고 자요. 이게 현지처를 얻은 거예요. 그게 우장춘의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우범선과 일본 현지처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근데 한국전쟁이 나고 막 그 어려운 시절에 연구하는 시설도 별로 없었던 이 땅에 우장춘이 와요. 아버지의 빚을 갚겠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솔직한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제 아들놈이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어디 직장을 갔는데 이문열 컴플렉스, 이거 동지들이 아프니까 쓰라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문열 아시죠? 이문열은 자기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엉뚱한 길을 갔잖아요. 우리 아들놈도 늘 나보고 빨갱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더니 정말 엉뚱한 길을 가서 헤지펀드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 체제가 부자지간에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없어. 정말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미국 헤지펀드를 가가지고 내 속을 긁어놓고 대화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완벽한 인문열이에요. 가정이 파탄이 난 거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파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끝까지 저주한다. 빨갱이. 가족을 포기했다는 거죠. 지만 행복하려고 나한테 용돈 준 적도 없고.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때 그랬거든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돈 안 줍니다.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제 신조가 있습니다. 꽃도 나무도 홀로 큰다. 리드이커. 꽃도 나무도 홀로 크는데 왜 니가 비바람을 만든 꽃도 나무도 홀로 크는데 너 성인인데 왜 너가 너를 간섭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건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와버렸어? 우장춘은 내 아들하고 정반대죠. 개떡 같은 아버지인데 빚을 갚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의 역사는 그렇게 슬프다. 여기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김치를 보시면 시뻘건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고추는 원래 남미에서 와서 일본을 거쳐서 이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셔야 합니다. 남미에서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 아이들은 고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키웠어요? 정원에 키운 겁니다. 이쁜 거예요. 빨가니까. 먹지는 않았지만 이쁘니까 키웠어. 근데 일본에서 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내가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 많이 안 믿었는데 텔레비 한번 나왔다고 그러네. 저는 텔레비 끊었거든요. 3년째 끊었는데. 텔레비 한번 나왔다. 일본 애들이 1592년 임진왜란, 이른바 임진왜란 때 화생방 무기로 갖고 옵니다. 일본 엄마가 싸준 거예요. 조선놈 만나면 네가 죽게 생기면 뿌려버려라, 고춧가루. 그때 냅다 도망가라. 그러니까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가고 나는데 고추가 자라.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용인에서 먹어보다 아유 매워서 안 먹죠. 200년 동안 안 먹습니다. 고추 먹은 게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 동안 안 먹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료에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소주, 아까 말씀드린 그 비싼 소주에다가 고춧가루 칵테일을 하셨어. 빨간색이 이뻤나 봐. 칵테일 하시고 한 잔 드셨네?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더더욱 안 먹어요. 그런데 왜 18세기 들어와서 고추를 김치에 넣었을까? 퀴즈. 18세기 무렵에 소금이 폭등을 합니다. 장마가 계속 지면서. 김치를 담아야 되겠는데 부잣놈들은 소금 팍팍 넣었어요. 돈 많으니까. 가난한 민중들은 소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의 대용품으로 고춧가루를 넣어본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근데 고추에 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방부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가 안 상한 거예요. 근데 매운맛을 한번 먹으니까 계속 매운맛이 입에 붙는 거예요. 이제 양반도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민 문화가 양반 문화를 이긴 게 저는 대표적인 걸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김치입니다. 김치는 우리 서민들의 문화였고 양반까지도 한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이 찜질방 가신 온돌 문화죠. 온돌은 서민의 문화입니다. 고려시대 귀족들은 다 침대 생활을 하잖아요. 서민들은 온돌 생활을 하는데 조선시대 양반 애들은 침대 버리고 드디어 온돌로 내려옵니다. 두 가지가 우리 서민 문화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상추부터 시작해서 고춧가루까지 가는데요. 고춧가루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은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NL 동지들이 좀 더 좋아할 텐데 1871년 신미양요 때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애들 그 사료들을 직접 보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재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걸 나만 아는 게 있어요. 전 세계 나 혼자만 알아.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전 세계 나 혼자만 아는 게 있어. 번데기. 동지들 그 외국인 마당이랑 이런 뜻이 맛앙이에요. 으뜸 가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맛앙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방 안에 있게 하질 않았어요, 아이들을. 방은 무조건 작게 만들고 아이들 어디로 불러내요? 마당으로. 우리도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자꾸 마당으로 불러내야 되는 거죠. 마당에서, 그래서 집에 으뜸 가는 장소 마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요. 진짜 멋져요. 결혼 선서문.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 1930년이에요. 남녀 결혼식이에요. 연암 결혼식이에요. 우리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족을 이룰 것이며, 그 다음에 말이 중간에 좀 이어지다가 가정 안에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며, 30년이에요.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할 것을 동지들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박수 착착 나와. 와, 결혼식. 청년 동지도 그렇게 결혼식이죠. 따다단 해가지고 흰색은 그 뭐예요? 순결의 상징이에요. 왜 여자만 입어? 남자는 왜 안 입어? 검은색 입어. 왜? 여기다 여자 몰자 씌워놓으면 가관이지 복종을 뜻하죠. 여자가 물건을 여자 데리고 가. 아버지한테 인수인기. 요새는 사라졌어요 그거? 아니. 그런 천박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뒤섞임이잖아요. 예? 아주 멋지게 한번 결혼식 한번 해봐요. 예. 노동계급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그런 거 한번 넣어봐. 결혼식도 멋있어. 어른들 뒤집어 넘어졌어. 다시 1871년으로 갑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미국에도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이 강화도를 가서 정말 이렇게 막 전투를 치르는데 요즘 말로 하면 미쉐린 타이어 있잖아요. 이렇게 스노우 타이어처럼 이렇게 장수들이 쭉쭉쭉쭉 오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일반 병사들은 혼옷을 입었는데 그게 뭘까요? 얘네들이 방탄복이랍시고 장수들은 왕창 소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거예요. 에? 우리 같은 이제 쫄병들은 이제 맨몸으로 싸우는데 백병전을 치르는데 이 조선놈들이 성을 기어 올라가는데 모래를 뿌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뻘건 게 내려와서 미치겠더라. 뻘건 게 뭐죠? 고춧가루. 그래서 무기로 강력하게 고춧가루를 썼음을 신민양요 때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이슬 속에서 시간이 너무 긴가요? 이슬 속에서 우즈 보듯이 상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배추까지 고춧가루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본주의와 근대는 이른바 모더니티란, 자본주의는 19세기에는 터미네이터 1편이었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터미네이터 2편으로 진화합니다. 이 자본주의 새끼들이. 3편이 되면 액체 근대가 돼서 우리 세포가 하나하나까지 스며들어옵니다. 액체가 돼서 우리 스며들어옵니다. 우리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매트릭스에 보면 여기다 칩을 넣어놨잖아요. 기계 새끼들이 여기다 칩을 넣어놓고 우리는 전기를 뽑았습니다나요? 이 칩을 우리가 뽑아내고 우리로부터 전기를 끊어가는 이 전기 선줄을 끊어내는 작업들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혁명이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삶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시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로 끝맺을까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최근에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아시죠? 아시나요? 그 담쟁이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저것은 벽. 그 벽. 우리가 그 벽을 절망이라고 느낄 때 담쟁이는 그 절망을 다 덮어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끝내 그 벽을 넘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벽이라고 느낄 때 그 앞에서 거꾸러지지 말고 우리 담쟁이처럼 손을 잡고 그 벽을 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승리할지 아닐지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역사 앞에 세운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삶은 위대하니까요. 동지들, 얘기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